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도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계속 심한 고문에 시달리니까 그것처럼 지치는 게 없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정부가 오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까지가 중대 고비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쯤 예전의 일상, 방역당국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달라진 일상,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달라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현 교수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네. 김 교수님 뭐 어떻습니까? 충분히 예상됐던 대목이긴 한데요. 뭐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좀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방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2주를 연장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전히 희망 고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정부의 고민이 너무 깊었다라는 정도, 너무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2주, 원래 4주 정도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2주로 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 사실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예방접종률은 올려야 되고, 또한 방역의 상황은 이제 안정화시켜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뭐 몇몇은 좀 완화되는 측면, 몇몇은 강화하는 측면이 같이 발표됐는데 그만큼이나 상황이 어렵다는 거를 또 방증하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만 하더라도 아마 4주,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도록 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걸 2주로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만약에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는 한 2주 뒤라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2주 이후에 달라질 게 별로 없고 어차피 추석 이후에도 상황이 그렇게 확실하게 안정될 거라는 부분이 특히 델타 변이의 영향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국민들로 하여금 아예 4주 정도 길게 잡아서 어떤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2주. 근데 사실 2주 지나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면 또 어차피 연장될 건데 그럴 바에는 4주 정도를 해서 특히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주 단위로 끊는 것보다는 4주를 확실하게 해주고 보상을 확실히 약속하는 게 훨씬 더 예측 가능해지고 또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맞습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그러신데 이미 정부는 2주라고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김인 교수님 보시기에 2주 뒤에 또 정부가 추석 연휴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지금 상황을 봐서는 확진자 숫자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추석이 지나서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1,0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까지의 재유행이 반복되면서 소위 우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하는 확진자 수의 최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1,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러면 방역을 하면서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면 4단계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할지 우리의 방역의 목표가 급격한 확산세를 꺾는 것인지 아니면 확진자의 절대 숫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1,00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건지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목표인지 앞으로 국민들은 올겨울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2주, 4주를 반복하는 거는 뭐 2주거나 4주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한동안은 뭐 예전처럼 또 지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정말 거의 1년 넘도록 2주, 뭐 4주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도 익숙해져 있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고통의 시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장되는 정말로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김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의 미래, 가까운 미래, 이게 확산세가 꺾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은 코로나가 이제는 사라지진 않을 것이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지, 그러나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방역당국이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교수님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4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할 때 6주 전에 그 4단계 거리두기의 목표는 급격한 확산세를 꺾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은 4단계 거리두기의 강도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비현실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긴 4단계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효과는 떨어지고 국민들은 지치고 피해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뭐 총리님을 뵀을 때 4단계 거리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네.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둬야 될 게 아니라 확산세를 꺾는 데 목표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얼추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데 분명히 다르다. 그럼요.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6주 전에 4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500명대, 600명대 하던 확진자 수가 800명대, 1000명대, 1400명대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방치하면 2000명이 아니라 4000명, 6000명, 8000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산세를 꺾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진자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00명이나 2,000명이 된다고 하는 게 뭐 좀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확진자의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숫자의 네.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숫자를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 사회적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아이들이 학교 가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작년 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한 4배 정도의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죽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짜가 아니고 그 피해가 경제적 피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건강상의 피해까지 연장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적정한 강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확진자 수만 늘어나면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마치 아무런 사회적인 피해도 없는 그런 도구인 것처럼 정부가 사용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인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재갑 교수님 생각이 궁금해요. 동의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아주 극심하게 확진자가 이제 폭증하는 거를 막는 측면, 그러니까 2,000명 정도까지 올랐지만 2,000명 내외에서 지금 잠잠해진 거는 4단계의 효과가 델타 변이의 영향 때문에 그 정도밖에 효과를 안 내는 건 맞긴 맞습니다. 또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나마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그나마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2,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들을 의료 체계가 버틸 건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좀 버거워지는 거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의 중환자를 늘리라고 한 건 이미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기를 우리 하루에 2,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나오게 되면 거기서 중증화율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의 중환자 의료 체계가 2, 3주 내에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의 2,000명대가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에 다가왔다. 이제 거의 끝물까지 거의 턱까지 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준 정도를 그래도 이제 더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막는 상황에서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진자의 숫자는 점차 감소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이제 뭐 바꿀 건지, 어쩌면 국민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리두기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한 김윤 교수님과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냥 지금 상황을 그냥 간신히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거로 끝낼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들어서 조금씩 확진자가 감소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유행 상황을 안정화하면서 특히 이스라엘처럼 그냥 갑자기 접종률이 70% 됐는데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으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한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전략이 너무 현안 대응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10월, 11월 이후의 전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 또 그런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김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전문가로서 뭐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대책 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을 것 네. 같은데 제가 전문가들이 적어도 전문가로서 걱정하는 부분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게 내년 대선과 또 연관돼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이 정치적 일정이 혹시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이재갑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신 의료 체계 붕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에 네.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많은 수의 확진자를 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절대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준비가 안 된 거냐 아니면 절대적인 역량은 갖고 있는데 코로나 진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쓸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배정하지 않아서냐라고 하면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이 10,000병상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이 800병상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 중환자 병상의 8%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확진자가 2,500명이 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했는데 보통 지금 전체 확진자의 10에서 15% 정도가 입원 환자이고 그 환자가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입원을 한다고 하면 전체 필요한 병상이 한 3,500병상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급성기 병상이 몇 병상이냐면 35만 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1%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환자실 8%, 병상의 1%를 넘어서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 말고 다른 중환자나 응급 환자를 보는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적은 의료 자원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지금 배정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민간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 정부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못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에 의한 자연재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정부의 어떻게 보면 능력의 무능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벌써 8개월, 7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예. 네. 이재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처럼 중환자실 1인실로 만들어진 데라면 그냥 1인실을 하나, 두 개씩 그냥 넓혀가면서 중환자를 입원시키면 되니까 중환자실을 뭐 100개를 1,000개, 2,000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환자실이 지금 통짜 구조로 그렇죠. 되다 여러 환자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000개의 중환자실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1,000개의 중환자실을 만들려면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10,000개라면 1,000개를 운영하려면 거의 2,000개 정도가 소모돼야 중환자 주체가 되는데 우리나라 중환자실 중에서 최상급의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그러니까 상급종합이나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종합병원들이 운영하는 병상, 특히 코로나 환자처럼 중환자가 됐을 때 에크모 차량이라든지 인공호흡기, 뭐 투석까지 다 돌릴 수 있는 중환자실의 숫자는 상당히 범위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에크모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 숫자는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전국에 300대 정도 에크모를 돌릴 수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돌리는 에크모는 100대 정도인데 지금 100대 거의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절반이 코로나 환자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실의 숫자 자체는 여유가 있고 그거를 늘리면 다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최상급의 아주 고난도의 그런 코로나 중환들을 보기에는 이미
그런 중환자실이 이미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지고 그 숫자 정말 최고도 최고난이도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시스템들이 이미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의 중증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가 중요한데 40대,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확진되던 상황에서는 보호자들이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80세 이상에서 에크모를 돌린다고 해서 소생될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에크모 잘 안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 40대, 50대가 이제 폐렴이 심해져가지고 에크모를 돌린 상황이면 거의 에크모를 100% 다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유행이 주는 그런 중환자실의 부담이 지금이 훨씬 더 중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담,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현장에서 에크모 돌리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중압감들이 상당히 크고 그런 의료체계 정말 꼭 아주 고난이도의 중한 치료를 필요한 환자들이 지금 매우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의료체계 붕괴의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오늘 대답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전문가들은 이게 대선이나 이런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 대응이 맞물려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 워낙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렸었는데. 사실은 대선과 그 코로나 대응이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코로나만큼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없는데 그렇죠. 가만히 보면 여가 됐든지 야가 됐든지 대선 후보 중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공약을 하거나 대책을 발표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고 예를 들면 어떤 대책을 내놨는데 그 결과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사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델타 변이라고 하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고 우리가 올겨울에도 내년 봄에도 재유행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저는 당연히 정치 지도자가 대선 후보라면 코로나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선 전국이 우리가 변화한 방역 환경, 델타 변이, 백신 접종률 이런 것에 맞는 방역 시스템을 논의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갑 교수님께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뭐 대선 캠프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전화라도 해서 지금 뭐가 문제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거를 공약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 얘기해봐도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이나 코로나 상황 자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런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코로나 상황을 개선할 만한 팀을 꾸려서 어떤 전문가가 제대로 얘기하는지 그걸 알아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인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전문가들이 그런 대선판에 막 춤을 추면서 뭐 합류해서 뭐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캠프 안에 또는 캠프와 관련돼 있는 곳에서 자문그룹이라도 만들어서 반드시 코로나 방역에 관한 그런 전략들을 분명히 짜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너무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가끔은 엉뚱한 얘기나 해가지고 비난받는 상황만 만드니까 그런 게 훨씬 안타깝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야 또 주요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코로나 이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그런 대선 주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두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아마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살아야 될 것이다, 같이. 그런데 같이 살아도 이제 예전 일상처럼 살면서 코로나를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뭐 지금도 정부도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언제쯤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정부가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 9월 말 10월 초쯤에 그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9월 말 10월 초가 이제 정부는 1차 접종률 70%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5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이게 이제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치명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걸 용인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9월 말 10월 초가 정부가 발표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방역 역량도 강화가 돼야 되고 환자의 치료 역량도 강화돼야 되고 자가 치료를 포함한 현재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위험 인식이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과도한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낭비적인 체계 또 부적절한 체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10월 말이라고 하면 지금이 8월 말이 다 돼가니까 해봐야 뭐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기인데 지금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오늘 그보다 훨씬 더 사실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너무 막연하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결과 우리가 9월 말 10월 초가 됐을 때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김윤 교수님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이재갑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선언했는지 그 당시에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됐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난 7월에 위드 코로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었는데요. 그때 날짜 미국은 7월 4일, 영국은 7월 19일. 1차 접종이 미국이 그 당시에 67%, 접종 완료율이 58%, 영국은 1차 접종이 69% 비슷했네요. 접종 완료율이 53%.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백신 접종률을 한번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 열흘 뒤에 아마 1차 접종률이 54%, 접종 완료율은 26%, 한 달 뒤인 9월 말에 1차 접종률이 70%, 접종 완료율은 미국과 영국이 코로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5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다음 달 말이 돼도 47%. 자, 어쨌든 간에 다음 달 말이 되면 1차 접종률이 70%, 2차 접종 완료율이 47% 정도 된다. 그러면 9월 말쯤이면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정부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단어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건데 어느 정도의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 단계가 이어지면서 유행 상황 그리고 중증 환자의 발생 범위를 축소시키는 상황에서 유지돼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는 게 2명, 4명이 아니라 네. 직장 동료들과 뭐 회식하고 이러는 게 뭐 10명, 20명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마스크 쓰고 혹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런 집단 의식은 이제 거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지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일단 코로나의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뉴노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안전하고 마스크 쓸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거. 마스크 쓸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많은 사람이 만나는 상황들은 어차피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 이후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좀 가능해지는 그 정도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는 거는 앞으로 한동안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9월이나 10월에 적어도 예방접종이 이렇게 오르게 되게 되면 지금처럼 2명, 4명의 상황들은 좀 해소가 되면서 천천히 열려질 거라는 건 당연한 사실들인데 김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방역을 갑자기 70% 됐다고 확 완화됐으면 어떤 상황 맞으냐면 70%인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상황 하루에 뭐 지금 8,0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상황인데 사망 환자나 중증 환자 늘지는 않으니까 좀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사망 환자 중증 환자 전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근데 그런 혼란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계획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뭐 저는 그 김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확진자 위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확진자를 다 입소하고 격리하니까 당연히 그 숫자를 카운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입원 환자가 되는 거 다 입소해야 되니까 적어도 재택 치료가 가능하려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의료 체계가 다 비상 체계예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실 다 임시 시설인데 그 부분들이 일상적인 그런 의료 기관 내에서 격리를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전략만 해도 한 2달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을 아주 정말 밤새면서 짜기도 힘든 상황인데 계획을 열심히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김윤 교수님하고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명쾌해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좀 더 견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두 분 다시 한번 모셔서 뭐 다음 달 2주 정도 지나면은 또 그다음 거리두기 단계 새로운 게 발표되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두 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ou know you can call me if you need someone. I'll pick up the pieces if you come undone. Painting stars up on your ceiling 'cause you wish that you could find some feeling, yeah, yeah. You know you could call me if you need someone.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우리가 언제쯤이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인지 아직은 9월 말 10월 초 정부가 그때쯤이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Hold On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요. 내 손을 잡고 조금만 더 견뎌줘, 버텨줘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현재 함께 맞서 싸우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겠죠. 그때 이길 때도 우리는 함께라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과 함께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